식민지 뉴욕에서 노예로 태어난 엘리자베스 프리먼은 역사의 흔적을 남길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문맹이었고 노예였습니다. 그녀는 자신들에겐 자유를 요구하면서 그녀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던 남성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녀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했고 자유를 위해 소위 주인이라 불리는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읽고 쓸 줄 모르는 여성이 어떻게 그런 소송에서 이겼을까요? 또 그녀의 투쟁이 어떻게 새 국가의 근간을 흔들었을까요? 엘리자베스 프리먼, 이후 맘베트로 알려진 그녀는 1740년대 중반 아마도 1744년 봄에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정확한 출생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그녀가 자란 뉴욕주에서 태어났다고 추정합니다. 현재 컬럼비아 카운티에 해당하는 클라버렉에 위치한 피터 호거붐의 플랜테이션 농장에서였습니다. 호거붐이라는 성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17세기 중반에 이 지역으로 이주해온 네덜란드계 가문의 일원이었습니다. 뉴욕이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뉴 암스테르담 시절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그녀는 베티라고 불렸는데 호거붐 농장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는 거의 확실히 엘리자베스의 약칭이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있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녀의 여동생 리지 역시 있었는데 이는 18세기 노예들에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가 누구인지, 그들이 같은 영지에 남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베티는 읽거나 쓰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그녀의 어린 시절은 그녀가 남긴 기록이 없어 침묵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대신 우리가 그녀의 이야기에 대해 알게 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로 그녀가 스스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온 주의 관심을 사로잡은 이유였습니다. 대담하고 전례 없는 법적 투쟁을 통해, 그리고 곧 알게 되겠지만 그 투쟁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1750년대 초 피터 호거붐의 딸 한나는 매사추세츠 셰필드 마을의 저명한 인물인 존 애슐리 대령과 결혼했습니다. 베트는 셰필드에서 한나와 살도록 가사 노예로 보내졌고 당시 나이는 아마 7이나 8살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녀가 거의 30년간 살았던 세상을 볼 수 있어 다행입니다. 1735년에 지어진 존 애슐리 대령의 집이 오늘날까지 남아있고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2층 반짜리 집으로 방이 많았고 18세기 중반 기준으로는 매우 큰 시골 저택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베트는 이곳에서 집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며 힘든 육체 노동을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세탁기, 건조기, 진공청소기 같은 기계들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애슐리 가문에서 베트는 곧 자신을 노예주들에게 겁먹지 않는 여성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한나 애슐리는 가혹했고 다궈진 삽을 들어 때리려 했다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베트의 여동생 리지 역시 애슐리 가문에서 살도록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리지를 때리기 전 베트가 끼어들어 공격을 막았습니다. 한나는 베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겨 큰 흉터가 생기게 했지만 베트는 그것을 가리기보다는 이후로 당당하게 드러내고 다녔습니다. 애슐리 부인이 노예들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집을 찾는 이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이었죠. 이 시기 동안 베트는 어머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아이 아버지의 신원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하러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성들이 자유를 위해 행진하며 싸우는 동안 베트는 여전히 속박된 채로 가장 기본적인 자유조차 부정당하는 세상에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셰필드에서는 곧 그 모순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 문장들이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애슐리 가문에서 지내는 동안 북아메리카의 큰 변화의 시대를 겪었습니다. 그녀가 이곳에서 자라면서 1754년부터 1763년까지 북아메리카 전역에서 벌어진 프랑스와의 오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은 영국이 당시 뉴프랑스라고 불렸던 지금의 캐나다 지역을 장악하면서 끝났고 매사추세츠는 계속해서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존 애슐리와 그의 집에 모인 손님들이 매사추세츠와 뉴햄프셔에서 조지아까지 이어지는 다른 12개 식민지에 영국 왕실이 부과한 증가하는 세금에 대해 불평하며 점점 더 커지는 분노를 표출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1773년 1월 그녀가 아마 30살에 가까워졌을 무렵 그녀는 매사추세츠의 많은 사람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셰필드의 애슐리 하우스에 모여 셰필드 선언문으로 알려진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식민지에서 점점 커져가는 영국의 폭정에 항의하며 자연 상태의 인류는 서로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독립적이다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방해받지 않고 누릴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3년 후 독립선언서를 작성할 때 이 말을 바꿔 썼습니다. 중요한 점은 젊은 변호사였던 시어더 세지윅이 애슐리 하우스에서 열린 회의 중에 셰필드 선언문의 대부분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곧 엘리자베스의 이야기에서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베트가 만약 1773년 1 월 애슐리 하우스에서 작성된 셰필드 선언문에 대해 무언가 들었다면 말이죠. 그녀는 그 아이러니를 분명 알아챘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유와 천부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 남자들이 그런 고상한 문구를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를 사슬에 묶어두었죠. 같은 지붕 아래에서 자유의 언어가 복도를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에 그녀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녀는 그 말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 직접 증명하기로 결심할 것입니다. 셰필드 선언은 미국 독립전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보스턴 차 사건은 1773년 12월 매사추세츠의 반대편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후 정치 상황이 악화되었고 결국 1775년 봄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대륙회의는 1776년 여름 필라델피아에서 제퍼슨의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의 치열한 전쟁이 이어졌고 이 전쟁은 1781년에 승리로 끝났고 영국은 결국 1783년에 미국의 독립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연방국가의 창설의 일환으로 매사추세츠는 1780년에 자체주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안에는 셰필드 선언과 독립선언서 모두를 반영한 다음과 같은 구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며 몇 가지 자연적이고 본질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유를 누리고 지킬 권리입니다. 재산을 취득하고 소유하며 보호할 권리,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고 얻을 권리입니다. 모든 것이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곧 이 고귀한 약속들을 무기로 삼아 자신을 노예로 삼은 자와 맞서 평생 빼앗겼던 자유를 요구하게 됩니다. 1781년 매사추세츠 주 헌법의 문구를 알고 있던 베티는 헌법이 사실상 주 내에서의 노예제를 금지한다는 생각에 근거해 자신의 자유를 청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후일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1773년에 셰필드 선언문을 작성했던 변호사 시어더 세지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그 문서를 읽는 걸 들었는데 거기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모든 사람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쓰여 있더군요. 나는 멍청한 동물이 아닙니다. 법이 자유를 주지 않나요? 세지윅의 노예제 폐지 운동에서의 업적은 평가가 엇갈리지만 그는 노예제가 새로운 매사추세츠주 헌법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고 믿었고 그 사건을 막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곧 베트의 이름으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애슐리 가문의 또 다른 노예였던 브롬이라는 남성도 사건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여성들은 법적 권리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781년 브롬과 베데트 대 애슐리 사건이 자유를 얻기 위한 법적 소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매사추세츠 주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브롬과 베트 대 애슐리 사건의 재판은 1781년 8월 그레이트 베링턴 마을의 카운티 민사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지윅의 공동 변호인은 태핑 리브로 미국 최초의 로스쿨 중 하나인 코네티컷 리치필드 로스쿨의 설립자입니다. 이 둘은 함께 매사추세츠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새로 제정된 매사추세츠 주 헌법의 문구가 사실상 주내에서 노예 제도를 불법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브롬과 벳은 꼭 풀려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존 애슐리는 두 사람이 노예가 아니라 집안 하인일 뿐이며 갈 곳이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는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흔히 나오는 주장입니다. 18세기 후반의 일이었습니다. 법원은 브롬과 벳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애슐리에게 그들을 속박에서 풀어줄 뿐만 아니라 수년간의 묵음 노동에 대한 보상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벳은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녀는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사추세츠 헌법 아래에서 자유를 쟁취한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 되었고 평등이라는 그 약속을 살아있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바꿔놓았습니다. 벳과 브롬은 자유를 얻은 뒤 애슐리 하우스에서 유급 일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이것은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 미국에서 많은 해방된 노예들에게 매우 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노예에서 소에게 임금을 받는 가정부로 신분만 바꿨을 뿐이었지만 벳은 그 제안을 거절하고 대신 시어더 세지윅을 위해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세지윅 집안에서 25년 이 넘는 세월을 보내며 가족에 가까운 일원이 되었고 시어더와 그의 아내 퍼멜리의 자녀들을 돌보는 유모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맘베스이라는 이름이 그녀에게 붙게 되었습니다. 1781년 법정소송에서 자유를 얻은 후 그녀는 프리먼이라는 성을 채택하여 영원히 엘리자베스 프리먼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세지윅 집안 아이들이 맘베스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그녀가 가족의 중요한 일원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맘벳의 삶에 대해 가장 자세히 알 수 있게 된 것은 시어더의 딸 중 한 명이자 나중에 유명한 작가가 된 캐서린 세지윅 덕분입니다. 1853년 캐서린 세지윅은 자신도 나이가 든 여성이었을 때 뉴잉글랜드의 노예제도라는 제목의 책을 썼고 이 책은 벤틀리 미셀러니에 실렸습니다. 이 책은 매사추세츠와 다른 북부주들의 노예제도를 다소 온화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맘벳의 삶과 그녀가 어떻게 자유를 얻었는지에 대한 매우 소중한 자료입니다. 맘벳이 세지윅 집안에서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동안 그녀의 행동은 매사추세츠 주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맘벳은 1781년 브롬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1780년대 초 매사추세츠주 헌법에 따라 노예제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여러 소송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소송들은 각각 별개의 세 건의 법정 사건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쿼크 워커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쿼크 또는 쿼크 워커라고 불리는 한 명의 노예 남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매사추세츠에서 노예제를 유지하기를 바랐던 사람들에게조차도 노예제라는 제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승소한 지 불과 2년 후인 1783년 매사추세츠 최고사법재판소는 노예제가 주 헌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790년에 첫 번째 연방 인구조사가 실시되었을 때 매사추세츠에는 단 한 명의 노예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매사추세츠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자유주가 된 지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777년에 독립국으로서 설립과 동시에 노예제를 폐지한 버몬트 공화국과 1780년에 노예제를 폐지한 펜실베이니아에 이어서입니다. 반면에 뉴욕과 같은 일부 북부주들은 19세기에 들어서야 노예제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프리먼의 승리로 인해 매사추세츠는 18세기의 노예제가 완전히 사라진 미국 내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가 되었고 그녀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세드윅에서 일하던 시절 그녀는 지역 치료사이자 간호사 그리고 산타로서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초 그녀는 결국 자신의 집을 살 만큼 충분한 돈을 모았습니다. 그때 세드윅 집안 아이들이 모두 자라 부모가 더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은퇴하여 스톡브리지 마을의 체리힐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무렵에는 그녀의 딸도 이미 자녀가 있었고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뱃쓴 손주들과 심지어 증손주들 곁에서 노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을 살고 1829년 12월 스톡브리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확한 출생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녀가 몇 살이었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약 85세였습니다. 그녀는 노예로 산 시간보다 자유인으로 산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노예였을 때 1분의 자유가 주어지고 끝나면 죽어야 해도 나는 그 자유를 택했을 것입니다.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의 땅의 자유인으로 설 수 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매사추세츠주 스톡브리지의 세지윅 가족 묘지에 안장됐으며 가족이 아닌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유를 얻도록 도와준 그 집안에서 차지한 위치의 증거였습니다. 가족은 그녀의 무덤에 엘리자베스 프리먼 문베시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1829년 12월 28일 사망이라는 비문을 새겼습니다. 추정 나이는 85세였습니다. 그녀는 노예로 태어나 거의 30년 동안 노예로 지냈습니다. 그녀는 읽고 쓸 줄 몰랐지만 그 분야에서 그녀만큼 뛰어난 이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나 재산을 낭비하지 않았고 신뢰를 저버리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가정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녀는 가장 유능한 조력자이자 가장 다정한 친구였으며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편히 잠드소서. 1812 연경 시어더의 며느리 중 한 명인 수잔 리들리 세지위기 약 70, 새였던 베티의 모습을 상해 수채화로 섬세하게 그렸습니다. 오늘날 매사추세츠 역사학회에 보존되어 있는 이 초상화는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녀의 초상화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미국 노예제 폐지 역사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자유에 대한 약속은 단지 법에만 명시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구할 만큼 용감했던 사람들이 직접 쟁취한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2022년 8월 셰필드 역사학회는 그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동상을 공개하며 자유를 향한 오랜 여정에서 그녀가 한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당대의 로사 파크스라고 자주 불렸던 엘리자베스 프리먼의 용기는 자신의 자유를 쟁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라를 재편할 운동에 불을 지폈습니다. 엘리자베스 프리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웠길 바랍니다. 댓글로 그녀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알려주시고 혹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역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제가 영상을 올리자마자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포 같은 라이브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